학교가 들려준 적 없는 진짜 학교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들려드립니다. 본격 학교 들춰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 8화 수학 공부는 왜 하는 건가 시작하겠습니다. 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구리네요. 오늘 최고예요. 오늘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는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오늘 지금 녹음만으로 오는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지금 낯선 분이 계셔서 생선 비린내가 없어졌더라고요. 향기로워. 저는 내 선생의 책임 PD 김프로고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할 건데 네. 앞서 잠깐 스포를 좀 하셨는데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생선킴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드기 출연을 못 하시게 되어서 이 기회에 자르는 걸로. 왜냐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수 없어. 오늘 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개방명 오늘 완전 홍일점이신데요? 저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8화에서는 아쉽게도 생선킴님 목소리를 못 듣게 됐고요. 대신에 모신 게스트분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신가요? 잔머리가 좋아서 잔머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럼 얘기 안 요즘에 들을래요. 많으시니까 네, 탈모인이 이 성인 남성이 20% 이상이 탈모인이에요. 그래서 제 머리가 점점 이제 잔머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름 심오한 중의적 표현으로 잔머리라고 해봤습니다. 제 잔머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잔머리. 잔머리. 잔머리도 많고 잔머리도 좋고. 수학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제 여기에 존재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잔머리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래 패널 분들도 각자 자기소개 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과장이고요. 아까 오프닝 멘트 또 한번 제가 뺏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잘하시네요. 욕심이 나네요. 요즘 저는 CAD에 빠졌어요. CAD? 오토캐드 설계도 그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못했는데 요즘 또 이제 세상이 또 좋아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굳이 학원 안 다니고 유튜브로 지금 독학하시는구나. 독학을 하는데 공장에 있는 설계도나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이제 카피 뜨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근데 또 CAD나 약간 이런 작도 약간 이런 데 보니까 각도나 뭐 반지름 뭐 파이 뭐 알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또 수학 공부를 좀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능력이 부족함을 요즘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안 과장입니다. 네, 길게 하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개밥을 주고 있는 개밥입니다. 저는 요즘에 의도치 않게 살이 좀 많이 빠져갖고. 네, 많이 빠졌어요. 반쪽이 됐어요, 반쪽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완벽하게 생선킴님을 내쫓기 위해서 생선킴님 포지션이었던 수영까지. 그럼요. 배우고 있는 개밥이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선생의 PD를 맡고 있는 김프로라고 합니다. 팟캐스트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순위에 아예 대놓고 김프로 쇼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순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프로가 이 김프로인 줄 알고 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2번 투잡 뛰는 줄 알았잖아. 우리 몰래.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바꿔야 되나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니 왜? 뭐 어때? 분명히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신 건가요? 당연히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죠.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분이 더 유명하시고. 네, 그걸 따라하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씨니까 김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프로인 영역, 내가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영역이 잘 없고 잡다구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프로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김프로라고 했거든요. 그렇게들 한 주들 보내셨군요. 아니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부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혹시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2명이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이게 유사하게 경북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잔머리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로 보신 일도 있으신가요? 이 학교 전담? 네, 봤죠.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학교 폭력이 자꾸 이제 언론에서 이슈화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 학교마다 경찰관 분들이 한 분씩 이제 배정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씩 오셔서 그냥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냥 학교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제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는 위압감을 줄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상근을 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쵸?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도 이제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관할 그 지역의 학교를 맡는 거죠, 그냥. 아, 그냥 담당자를 배정하는 정도의 개념이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편의점 같은데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있는 것처럼. 일단 학교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좀 경찰분들이 오시면 좀 더 이제 공신력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좀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생활지도부 이제 학생부 이런 데서 좀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 SPO 분들하고 좀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솔직히 저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어요. 왜요? 이게 이제 좀 일단 학교 일인데 일단 경찰분들이 오는 거는 뭐 도와주러 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내정 간섭의 느낌도 살짝 들고 그러니까 뭐 가끔 와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없으세요?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참 고마운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굳이 키우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경찰 그런 형법이나 그런 거 그렇더라고요. 이게 경찰이 인지만 해도 예를 들어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알기만 해도 이게 이제 수사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좀 그런데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처럼 또 약간 느껴지다 보니까 그쵸. 저가 모시던 부장님은 일단 항상 오면은 또 저희 학교 제가 여고에 있었을 때 남자분이었어요. 또 그 SPO 분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전담 마크를 부탁하셨죠. 네. 이게 저기 그런 건가 보네요. 그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뭐 실수를 했는데 실수로 사고를 좀 쳤는데 이걸 이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경찰관이 인지했다는 이유로 이게 형사 사건으로까지 비화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좀 심각한 상태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경찰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또 가만히 또 있으면 또 이거를 또 덮는다라고도 또 할 수 있으니까. 학교 폭력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때 학교 폭력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쵸. 막 뭐만 하면 학교 폭력, 뭐 방지, 예방,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O도 이제 탄생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문제들이 생겼죠. 문제들이 생긴 건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제 분명 많은 SPO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분들 중에 진짜 일부겠죠. 약간 좀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또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신 건데,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약간 문제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지금 성관계를 맺게 된 그 여고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비행 청소년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뭔가 좀 쉬쉬하거나 아니면 뭐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 학생을 좀 약간 선도 계도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차에서 그러니까 경찰차 아니면은 뭐 개인 소유차 이 안에서 이제 좀 면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또 경찰서에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좀 둘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또 저도 약간 좀 이랬던 거는 뭐냐면은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성관계라는 거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좀 이게 듣기로는 경찰에서는 경찰의 홍보를 위해서 조금 일부러 잘생기고 젊은 경찰관을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꼭 그런 거 같진 않더라고요. 예. 저희 학교 오셨던 분들을 보면은 별로 애들이 좀 이상해요 막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좀 비주얼적으로 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약간 젊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을 봤어요. 한 학교에서. 근데 한 분은 진짜 키 한 180 넘는 분의 좀 아니 이번 사건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뭐 얼굴을 밝히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한 학교에 경찰관이 한 명씩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 관할에서 이제 한 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 뭐 이제 관할서에 이제 여천 개에서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남자 경찰이라고 무조건 뭐 남학교만 이렇게 하기가 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데에서의 약 한계점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고에도 남자 경찰을 배치를 하게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문제가 이게 지금 뭐 3번이나 사건이 그 중에는 뭐 성폭행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양자간에 어찌됐건 합의된 관계 사건도 있었고 3건이나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개인 한 경찰관의 일탈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가능했던 그 구조 그 자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부분이 부각된 그러게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담 장소가 없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와 경찰 사이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야 되는데 뭐 약간 불편해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그런 측면, 오히려 그 학교라고 하는 공간과 이 SPO 제도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 내부의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언론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청장이 언론 보도 이후에 알았다. 이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경찰 내부의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뭐 안착을 시키든 폐기를 시키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꿀꿀한데. 그래서 오늘은 내 선생의 최대 약점으로 우리들끼리 좀 거론을 하고 있는 이과적인 지식, 물론 이제 문과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일천하지만 이과적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수학 좋아하셨나요, 수학? 수학 좋아했겠어요. 뭐 수학의 정석 책 다들 갖고 계셨나요? 그렇죠. 한때는 이제 라면 받침으로 잘 썼습니다. 나는 개념 원리로 공부해. 진짜 아련한 기억들. 그렇죠. 요즘에도 개념 원리 배워요? 있죠. 그거는 수학의 정석은? 정석도 있는데 우리 때처럼 많이 보진 않고요. 한 반에 저는 한 2명 본 것 같아요. 수능 보려면 바이블 아니었나? 하긴 그렇죠. 요새는 좋은 책들 정석 좋은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뭐 영어는 성문종합 영어 이런 거 보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뭐 워낙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다들 수학 고3 때 다들 잘 하셨어요? 고3을 떠나서 저는 일생 동안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능 반도 못 맞았었어요. 수학. 나도 37점이었나? 나도 나 80점 만점에 37점 맞았어. 진짜 열심히 풀었거든요. 저도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자 지금 잔머리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표정을 쳐다보고 아니 이 중생들. 아유 무슨 말씀을?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수학을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참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고 이제 풀어. 근데 또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풀면은 또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대관절, 그래서 우리가 왜 수학을 이렇게 싫어하게 됐냐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서 수학을 잘하는 머리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수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개물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지난주 순위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개물사가 없으면 순위가 안 좋아요. 개물사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사연이 또 왔어요. 아무도 댓글을 안 다는데 신기한 게 사연은 맨날 와 어디서 계속 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왜 배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등학교 문과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4시간이나 수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수학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아랍어로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주술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분과 적분을 모른다고 어려움이 있다거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학 포기자, 수포자는 되기 싫어 학원도 다녀보고 문제집도 풀어보지만 한 번 수학을 놓쳐버리니까 따라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수학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곱셈과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셨네요. 걔한테 물려왔네요. 지금 문과 2학년 학생의 이야기 그 사연이 좀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 마음 100% 공감해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학생은 수학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네요. 도대체 수학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물려왔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 사연으로 온 학생 같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나요? 네, 많죠. 특히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확실히 이제 학생들이 미분적분이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포기하는, 사실 그 전부터 많이 포기는 하는데 미분적분이라고 그 끈을 놓지 않던 학생들도 바로 이제 접게 만드는. 네, 그게 미분적분에서 우리 뭐 배웠지? 뭐예요? 루트? 아닌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무식에 탈.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가? 아니 난 궁금해서 미분적분 확통 막 얘기하는데 그게 뭐 배우는지 궁금해서. 저도 대학교 때 경제 배우면서 그래프 기울기 하면서 이제 증가량 뭐 이럴 때 미분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기호가 있잖아요. 예, 무슨 기호죠? 뭐 기호 있어요? 시그마? 시그마는 다 더하는 거 아니었나?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과적으로 이해한 미분과 적분은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쭉 쌓은 게 적분.
네, 맞아요. 네. 쫙 쪼갠 게 미분. 아, 쌀 적자? 네, 쌀 적자. 그 정도로 이제 문과적 지형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왜 우리는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는 왜 싫어하게 됐을까요? 저는 예.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수학을 포기한 게 제가 원래 꿈이 의사였거든요. 의사? 장의사? 네, 아니요. 저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쵸?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뭘 배웠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4학년이랑 5학년 때부터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살짝 놓치니까 그 뒤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좀 단계를 놓치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거기를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 같은 거는 공부를 전혀 안 하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아 공부를 해봐야겠다. 아니야. 영어는 못 하더라고. 아, 그게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단계가 무관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시점 자체가 좀 늦어져도 좀 많이 공부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해가 안 되면 뒷단원부터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수업 계속 못 따라가게 되고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강 과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수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는 학습지. 구몬. 구몬이나 뭐 눈높이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광고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아무도 안 듣는데. 전혀 뭐 광고 효과 전혀 없을 건데 저도 이제 눈높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되게 맨날 시험 때, 그러니까 나름대로 푸는 건 나쁘지 않은데 맨날 시험 때마다 이제 딱 채점을 하면은 맨날 틀리니까 비가 막 우수수 떨어지니까 오늘같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수학을 좀 등한시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학의 시간에 비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좀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수학을 못 한다는 낙인을 좀 여기저기서 좀 많이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누적된 그 낙인의 경험이 그 싫어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사칙연산의 속도가 늦고 다른 친구들보다 사칙연산 속도가 늦고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았을 뿐인데 마치 제가 이제 수학적 사고를 못하는 아이인 것처럼 어른들 눈에 비춰졌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수학 못하는 거 아닌가? 사칙연산이 속도가 느리거나 오답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 사고를 못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필 받아서 문제 열심히 풀다 보면은 풀었을 때 그 쾌감은 장난 아니지 않아요? 느껴본 지 오래돼갖고. 아니 어떻게 장머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학을 좀 잘 하셨어요? 좋아하셨나요? 나 그게 궁금해요.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기보다는 전 산수를 좋아했죠. 아까 전에 김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칙연산 같은 걸 어렸을 때 조금 이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게 이제 네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네 자리 빨리 더해보고 머릿속으로. 왜 그거에? 저도 그때 왜 그걸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이제 보이는 이제 건물 간판들의 전화번호를 더해본다든지. 왜? 그걸 왜? 그냥 마냥 심심해서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호기심 꽂히는 그 파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걸 봤다. 아까 장머리님처럼 그러면 저는 이 동네 전화번호는 5에서 시작한다. 뭐 아니면 3으로 시작한다. 뭐 그러면 약간 지역적인 걸 찾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진짜?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뇌 구조가 우리랑 다른 사람이 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수학 뭐 잘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이런 수학에 대한 변명을 좀 수학을 위한 변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머리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보니까 이건 뭐 전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약간 이제 그 수학적인 머리라고 이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인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이해력이 조금 필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뭐 노력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도 이제 이 따라올 수 없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도 가르치는 애들 중에
눈에 보여요. 예. 왜냐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건 분명히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도 이번 시간에 또 물어보고 약간 이제 다른 문제죠.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같은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을 보면 뭐 문제집도 열심히 풀고 하지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문제의 숫자만 바뀌었는데 또 모르는. 네네. 근데 그건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똑같은 걸 또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사람이 그런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잔머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에 이제 좀 약간 꽂힌 친구들은 이제 그쪽으로는 딱딱딱 돌아가는 대신 다른 쪽이 부족할 것 같고 이제 뭐 저희 이제 여기 앉아 있는 3명 같은 경우는 또 문과 같은 성향 같은 친구들은 또 이제 수학에 대한 그런 머리는 좀 부족해도 다른 쪽으로는 또 잘 돌아가고 그게 이제 뭐 제가 종교를 믿진 않지만 뭐 하나님은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종교인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잔머리님이 얘기하신 그 아이가 옛날 저의 과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르쳐 주셨는데 숫자만 바꿔서 다시 문제를 내셨거든요. 못 풀겠어. 못 풀지. 왜냐면 겪게 되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숫자가 바뀌면. 그리고 약간 수학에 내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수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학을 두려워하게 되는 너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무섭고 숫자를 다루는 일이 무서워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하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니 저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명쾌. 깔끔하잖아요. 답딱 떨어지고. 맞아. 모든 일에 있어서도 명쾌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뭐 수학을 위한 뭐 변명 아닌 변명 이게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는 뭐 그게 있고 뭐 이런 변명들을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수학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 특히 저학년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미리부터 이제 두려움을 좀 심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빨리빨리 풀어. 다 맞아. 이렇게 해서 남들 100점 맞을 때 똑같이 100점 맞아야 돼. 이게 아니라 네가 조금 더 늦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풀어봐.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좀 윽박질름을 당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왜 이걸 틀려? 이것도 왜 몰라? 바보 아니야? 멍청해.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게 멍청한 건 아닌데 난 다른 걸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성인이 돼서도 성격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잔머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좀 그런 이과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새 뭐 유머 같은 것들 좀 보면 공대생의 시계라든가 뭐 이과생의 무엇 문과생의 축구 방식. 옛날에 인터넷 보면 막 문과대 이과 막 배틀 붙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유머들을 이제 좀 종종 볼 수 있는데 문과적인 사고 방식과 이과적인 사고 방식 실제로는 이제 주력으로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세계관과 사고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있다 보면은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낼 때 좀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문과, 약간 말로 풀어서 쓰는 그런 시험 문제를 이제 좀 내는 과목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 좀 토의가 되게 활발한 건 좋은데 약간 좀 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좀 서로 좀 감정이 상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문제에 이제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오해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옆에서 수학 선생님들 뭐 시험 문제 출제하시거나 협의하시는 걸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금방 끝나요. 맞아. 그리고 매우 깔끔해요. 맞아. 뭐 싸울 게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감정 낭비나 아니면은 그런 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드는 게 너무 좀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난 솔직히. 궁금해. 수학 선생님들은 뭐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요? 예를 들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관점을 가지고 어떤 걸 개념을 가지고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막 싸우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건 답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답이 명쾌한데 어쨌든 뭔가 의견이 분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의견이 분분하기보다는 다른 게 저희는 보통 하는 얘기가 그냥 뭐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니 이거 조금 어려운 거 같은 건 좀 빼고 쉽게 바꾸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 문제를 이 단원에서 뭐 꼭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난이도 조절 제가 여태까지 이제 협의회를 해보면은 거의 다 난이도 조절 문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다들 뭐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알아서 출제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뭐 태클을 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좀 난이도 조절 위주로 얘기를 하시죠. 서로 감정 상할 일 진짜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이런 풀이 말고도 저희가 이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공지를 할 이제 답안
답안지를 시험 끝나고 이제 나눠줄 때 이제 모범 답안은 써줘야 되니까 그거 말고 이제 유사 답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두세 가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어디까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뭐 부분점, 그렇죠. 부분 점수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뭐 그 정도. 명쾌하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 그러면은 이제 답 점수는 줘야죠. 답 점수만 부분 점수. 네, 그건 교육청 지침상 하나만 맞아도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을 1, 0, 마이너스 1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1, 1, 1, 1, 1 이렇게만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답이라도 맞아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답은 안 주고. 그렇구나. 신기하다. 아니 실제로 그 문과와 이과적 그 사고 방식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그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다른 업종에 있지만 과거에 IT 업종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문과지 않습니까? IT 쪽에서 이제 이과 쪽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자들이에요. 프로그래머들 주로. 프로그래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그냥 똑같은 행동들을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결론이 달라요. 항상.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한데 그 대화를 좀 나눠보면 우리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를 않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혹시 그 학교에서도 문과반 아이들하고 이과반 아이들하고 혹시 뭐 가르치실 때 차이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문과를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애들 행동이라든가 애들 성향, 애들 성향 학법이라든가 이과반이 아니라서 모르겠네. 이과반 같은 경우는 좀 애들이 이제 좀 약간 계산적인 느낌이 솔직히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남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좀 이과 성향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내신 이런 걸 신경을 쓸 때 이과 친구들은 좀 그런데 약간 초탈해요. 왜냐면은 많으니까. 뭐가?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내신을 따는데 그렇게 등급을 딸 때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문과 친구들은 그러면 그 작은 인원수 안에서 뭔가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막 경쟁이 이런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낙관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있는데 여고에서의 상황을 보면 문과가 대다수고 이과가 소수다 보니까 그들끼리는 좀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런 차가운 기류가 좀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갔을 때 그냥 분위기 화하고 벙 떴을 때는 그냥 그렇게 가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도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되게 민감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되게 좀 시험 뭐 임박했을 때 그때 한 명이 약간 이렇게 좀 돌출 행동 이런 걸 했을 때 약간 거부 반응 나오는 게 이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데 좀 이과 친구들은 좀 그런데 약간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원수와 내신 등급 그런 것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좀 약간 자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볼 때. 그렇군요. 우리가 뭐 우리 중에서 문과와 이과를 다 다녀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내적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겠지만 겉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그런 기류 차이는 있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수학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특히 문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는 거냐? 내가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 짓을 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이걸 하고 있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고3 8월 28일 날 수학을 포기했어요. 와, 대박이네요. 아니 해도 안 되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날짜를 외워요? 네, 왜냐면 나는 진짜 그때 진짜 큰 결심하고 포기했거든요. 큰 결심. 네, 수학이 너무 안 돼서 저희 엄마가 저희 진짜 돈 투자하셔갖고 그때 당시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수학 과외를 했었거든요. 야, 100만 원. 전문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근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내신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를 했죠. 왜냐면 남은 이제 2개월 동안 수학을 붙잡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학을 안 한 지 벌써 한 50년이 흘렀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한 50 정도 되니까. 근데 아무런 삶에 지장이 없어요.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수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 뿐 뭐 수학을 미분적분 못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살아가는데 큰 지적은 없거든요. 그런 막연한 동경심 같은 것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수학을 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 잘하면 나 서울대 갈 수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 맞아. 이런 얘기들 누구나 나도 하고 다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학을 뭐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잘했으면 좋겠다. 그 잘한다고 뭐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 약간 정보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못할 산인데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망영한 이제 약간 이상향 같은 거라고 할까? 네. 초등학교 때 그 어떤 내가 철봉을 봤다. 근데 그 철봉 중에 하나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당시 초등학교에 내 키로는 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우리 학교를 다시 갔어요. 그 철봉이 보여. 잡고 싶죠.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수학은. 뭔가 멋있잖아. 문제를 막 이렇게 써서 막 이렇게 막 써서 막 뭔가 수학 잘하는 남자 섹시하다 그러잖아요. 뇌생남. 맞아. 그 저기 이제 제가 뭐 항상 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그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즉 수학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게 민주 시민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 민주 시민한테 이게 왜 필요하냐? 그치, 왜 필요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거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또 조사를 해오셨군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오늘 잔머리님 모시기로 해놓고 우리가 지식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세 명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다른 관점에서 수학을 좀 바라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네, 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퀘벡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근무하시는 노르만 바야르존 교수님이 저술한 책인데 촘스키처럼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민주시민이 필수적으로 이제 촘스키처럼 생각을 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 기반해서 보면 이제 약간 갈등론적 관점에서 이제 좀 학교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언론이나 권력은 항상 언제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이 권력이나 언론이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숫자를 이용한 조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권력자가 시민들한테 강에 뛰어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강은 사실은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10m가 넘는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권력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강의 평균 수심은 1m밖에 안 된다. 우리 모두 뛰어들어도 된다. 라고 기만을 하는 거죠. 1m밖에 안 돼? 평균 수심 1m밖에 안 돼? 들어가도 되겠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장 깊은 곳은 10m가 넘는데 그러니까 평균과 편차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중이 이해하지 않는 언어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제 공고히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 이제 바야르존 교수의 지적이에요. 또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타난 지식들을 활용하는 형태인데 통계는 이제 그 주로 선거 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이제 뭐 표집 집단이라든가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중들이 수학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표집 누가 집단 이런 거 모르겠어. 사실 누가 이기고 있는지는 그 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냥 의미 없는 표일 뿐이라는 것조차도 시민들이 모르고 이 사람이 이기고 있구나. 그러면 또 선거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기고 있는 사람한테 표를 줘버려요. 별로 이제 자기가 원래 지지하는 성향이 없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주 시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이나 무슨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숫자로 조작을 해왔다는 거죠. 네.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 네.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미분이랑 적분이 네. 과연 아이들 수준에서 가르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단계를 가르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오래된 학문이죠. 수천 년 된 학문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시대 때부터 차곡차곡 오류가 생기면 수정을 하고 이렇게 쌓여가면서 만든 개념이다 보니까 수학을 가르칠 때 이제 쉽게 가르치기보다는 이제 그 정의라고 하죠. 이 개념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제 엄밀하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내용을 배울 때 오랜 기간 동안 수학자들이 고민했던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 뭐 공식만 외워 이게 아니라 수학책의 모든 교과서를 보면은 다 이 처음부터 이 완성된 내용까지 과정을 다 자세하게 써놓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보통 공식 증명이 그런 거죠. 수학책 보면은 한 단원 앞쪽에는 항상 그 막 외국인 학자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려져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그러면서 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뒤에는 다 뭐 공식이었는데 초반에는 항상 뭐 이렇게 뭔가 장문의 글들이 막. 지금 애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거가 그런 수준이 꼭 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걸로 해서,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만 배우고 이제 더 어려운 단계로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왜냐면 지금 보면 문과도 아까 우리 사연 온 것처럼 일주일에 막 4시간.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물론 매일 배우겠지만 사실 문과에서 그렇게 4시간이나 필요하나 싶은 거죠. 왜냐면 애들은 그 4시간을 배우면서 과연 이걸 애들이 100% 알아듣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그런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최정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엘리트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까지도 학교 교육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층이었을 원래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중간층이었을 학생들이 하위층으로 밀려나 버리게 되는 거죠. 내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아 버리니까. 그 과목이 그런 게 이제 뭐 사회과는 솔직히 사회과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진다는 게 그냥 내용이 많아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맞아. 그렇긴 한데 수학은 그게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들어도 솔직히 아무 때나 들어도 일단 한글말이고 그 단어의 뜻만 안다라면 다 어떻게 보면은 와닿는 내용들이잖아요. 수학은 사실 공식 하나 딱 아니면은 기호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게 맞아. 뭔지 쌩 난리를 쳐도 모르는데 다른 인문계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장벽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게 확실히 문과 쪽이 조금 낫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과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 아니면 그쪽에 뭔가 그쪽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문과를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수학이 어려우니까 나 알아들을 수 있는 문과로 갈래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더란 얘기죠.